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성여경입니다. 예, 농촌으로 가는 길이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농촌 생활과 갈등 관리입니다. 우리가 뭐 귀농귀촌 한다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시간도 내고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서 뭘 해야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이러고선 막상 농촌에 갔는데 농촌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의 이 갈등 관리를 잘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했든 또는 무슨 상상을 했든 그거를 마치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접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농촌 생활과 갈등 관리 이 주제로 짧은 시간입니다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다 갈등이 있는데요. 농촌뿐만이 아니죠. 뭐 도시도 마찬가지고 뭐 한 집에 사는 부부, 부모,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겨서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니까요. 근데 농촌에 가면 그 갈등, 본인들이 겪은 갈등을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렇게 내놓기 시작을 해서 이거를 갈등을 풀자 이러면 이게 굉장히 여기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상황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뭐 다 할 수가 없는 건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농촌에서 귀농귀촌을 해서 겪는 갈등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대한민국에 말도 다 통하고 이러는데 왜 가서 농촌 생활에 갈등이 생길까? 그것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는 이 갈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겪는 갈등, 그다음에 가정을 떠나서 이제 지역과 생기는 갈등.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지역과 생기는 갈등. 그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의 차이. 자, 그러면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가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도시는 그렇고 바쁘고 농촌은 또 그대로 이렇게들 편히 생각하시는데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앞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네, 장독대죠, 장독대. 예. 자, 이 장독대가 귀농한 사람 걸까요? 지역 주민일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귀농 귀촌하신 분 장독대입니다.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귀농한 사람 장독대다는 거 어떻게 했어요? 어디 써붙여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펜스가 쳐져 있죠. 예, 이 철조망이 쳐져 있죠. 이 펜스가 쳐져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귀농귀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독대구나. 이걸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귀농귀촌한 사람은 이 장독대에 이 펜스를 왜 했을까요? 지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장독대에는 펜스 아무도 안 했습니다. 펜스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왜 귀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펜스를 해놓을까요? 왜? 이 항아리 훔쳐갈까봐요? 항아리 속에 있는 된장, 고추장 퍼갈까봐?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집, 예, 이 집은 귀농한 사람이 지어놓은 집일까요? 지역민들의 집일까요? 예, 이 집도 맞습니다. 귀농 귀촌하신 분이 지어놓은 집입니다. 자, 어떻게 알아요? 예, 여기도 물론 여기도 펜스가 있죠. 이렇게 철조망이. 그러면 이런데 이 펜스를 한다고 뭐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으면 이걸 못 넘어서 여기를 못 들어갈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장독대에도 펜스를 하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도 이렇게 펜스를 해야만 마음이 편한가? 이게 아주 근본적인 도시 문화의 특징입니다. 도시 문화의 특징이에요. 도시 문화는 도시라는 곳은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사는 곳이 도시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뭐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 각자의 그 본인 각자에 대한 그 마음이나 그 상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거를 그 개인의 그 아주 프라이버시에 관한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조차 사실은 예, 신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어떤 사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예, 뭐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뜸 저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러면 황당하죠. 답답하고 아니 그걸 내가 왜 당신한테 얘기합니까? 이 뜻은 뭐냐면 도시라는 곳은 여러 명들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예의는 서로 어느 정도 예,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서 서로 일정 부분 예, 거리 두기 뭐 이 코로나 아니어도 도시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를 거리를 서로 두어주는 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게 도시 문화에서 살아가는 예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의를 서로 지키고 서로 예,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 어떤 면, 어떤 구역 이런 걸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곳이 도시 문화입니다. 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농촌에 가서 이렇게 울타리를 하고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하는 이 현상은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도시에서 커온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정신적인 위안이에요. 이 정신적인 위안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은 농촌에 가서도 사실은 전혀 펜스를 할 필요 없는 곳까지 펜스를 쳐놓습니다. 그게 뭐 내 땅인 거를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정신적인 안정이에요. 아,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 안에 있구나. 이게 바로 도시 문화. 그리고 더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시 문화를 건설한 유목민들의 문화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유목민들의 문화. 예. 이 유목민들의 문화는 정착민들의 문화와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도시는 한 가정이에요. 도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한 가정, 한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냐 아니면 뭐 정착민이냐는 이사를 다녀야 되는 생활 환경이냐 이사를 안 가야 되는 생활 환경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유목민과 정착민이. 자, 우리 도시에서는 어느 곳에 살다가 어느 곳에 내가 어디에 사는 곳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예,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마포에 산다. 내 친구는 뭐 강남에 산다. 또 내 친구는 뭐 노원구에 산다. 또 누구는 뭐 중랑구에 산다. 이렇게 어디에 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야, 우리 종로 3가에서 만나서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종로에서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사는, 이 신유목민, 도시에서 사는 우리는 필요하면 이사를 다녔거든요. 발령 났다고 이사 가고, 뭐, 또, 학군 좋다고 이사 가고, 뭐, 신도시 생겼다고 이사 가고, 또 뭐, 전세값 올려달라, 보증금 올려달라 그래서 또 이사 가고, 뭐, 동네에 뭐, 층간소음 실어서 이사 가고, 하여간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이사를 많이 다니죠. 이렇게 이사를 다니기 편한 이 문화가 바로 유목민 문화입니다. 자, 유목이 뭐예요? 유목.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운다. 자, 유목민들의 생활 환경은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 뭐 유럽 다들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파리는 에펠탑이 어디서나 보이지 않습니까? 파리 전역에서 에펠탑이 보이잖아요. 그냥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 에펠탑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에서는 남산타워가 그렇게 높은데도 안 보입니다. 왜? 바로 앞에 산이 있어요. 바로 앞에 산이. 사람이 이렇게 넓은 초원에 서 있게 되면 저 초원 끝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봅니다. 끊임없이 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걸어 움직이게 되고 우리나라 같이 정착 문화가 발달된 곳은 사방이 산이에요. 뱅뱅 돌려서 산으로 다 막혀 있으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호기심 많으신 분이 열심히 해서 또 넘어갔어요. 산을 넘어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저 끝에 또 산이 있어. 저 끝에 또 산이 있고 5개, 6개. 그러니까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자, 어느 유목민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유목민이 이제 양들을 데리고 한 곳에서 유목을 쭉 했어요. 풀을 뜯어먹고 평화롭게 있다가 풀이 드디어 다 없어졌어요. 풀이. 이제 이 우리 식구와 요 내 재산인 양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론가 가서 출발합니다. 쭉 가다 보니까 우와, 뭐 풀도 많고 물도 아주 깨끗하고 좋고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 발견됐어요. 오호, 여기다. 자,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또 풀을 뜯어먹을 때까지 여기서 기거로 거처로 정하기로 한다. 하고선 딱 짐을 풀고 있는데 저 초원 끝에서 나랑 똑같이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러고 점점 오고 있어요. 자, 초원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끼리 맞닥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싸워서, 얼른 총을 꺼내서 싸워요? 근데 그 상대가 나보다 총을 더 잘 쏘면 어떡해? 내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이렇기 때문에 초원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탁 서로 유목민들은 만나면 서로 나 손에 총 없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나 손에 총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눈을 응시하면서 가까이 가서 서로 손에 무기가 없음을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악수라는 인사법이죠. 그렇게 해서 악수라는 게 생긴 거예요. 너와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서로. 그 모르는 유목민하고 서로 만나서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인사법대로 머리를 아주 깊게 숙여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손을 가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말을 해야 돼요. 빨리.
나. like, 좋아. 뭐가 좋아 도대체? 나 좋아. 야, 뭐가 좋아? 너 좋아. 그러니까 동사를 빨리 말해야 돼, 빨리.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오해를 하지 않아요. 이게 언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I lik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사를 빨리 얘기해. 근데 정창민이 우리는 동사를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좋아. 그것조차도 동사를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왜냐면 상대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 늘 한 곳에 우리가 같이 오랜 세월을 살고 이랬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는 상대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이거 좋다고 얘한테 고백을 해도 되나? 얘한테 사랑한다고 오늘서부터 1일 하자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 좋아. 이것도 이렇게 결론 안 내리고 나는 너가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숨이 넘어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서운하게 대면 하지는 않고 나도 너한테 관심이 뭐 있기는 한 것 같기는 해.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같지 않은 뭐 나 같지 않은 뭐 나 뭐 같은 나 뭐 이런 말들이 이게 정착민들의 특징인 겁니다. 왜? 왜? 눈치 안 보고 그냥 얘기를 빨리 해버렸다가 동사를 심정을 얘기를 확 했다가 그 사람이 거절당하면 거절하고 나서 그 사람을 안 보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 또 봐야 돼요. 거절당하고 나서 또 보고 그리고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 야, 너 누구한테 좋아한다 그랬다가 거절당했다며? 뭐 이러면서 막 또 놀림당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시 사람, 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결론을 자꾸 유보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시 유목민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하고 이제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나 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풀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우리 너는 그쪽에서 네 양을 키우고 저 물을 쓰고 나는 이쪽에서 내 양을 키우고 물을 쓰자. 이렇게 사람끼리는 합의를 했어요. 사람끼리는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양이에요, 양. 얘들은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냥 막 저리 막 가고 이리 오고 뭐 난리 법석이 나는 거야. 도대체 내 양 뭐 낙인을 찍었다 해도 이걸 맨날 찾으러 다니기도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아하, 우리가 여기다 가운데 울타리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펜스를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울타리, 펜스의 뜻은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 펜스를 치는 것과 또 너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펜스를 치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 영역이 소중한 만큼 네 영역도 소중하니까 당신 영역도 지키고 나의 영역도 지키는 문화가 바로 줄을 긋는 거죠. 펜스를 치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서의 문화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서 도로 차선, 뭐 인도선, 도로선, 뭐 신호등, 뭐 어디 면적, 어느 구역, 뭐 그다음에 내 아파트 몇 층, 몇 평, 몇 호, 뭐 이렇게 구역과 지역, 뭐 면선 다 나눠놓고 살죠. 다. 이게 묘한 게 아주 아이들이 모여 있는 초등학교 학교 가면은 예전에 국민학교 때 이런 시절에 가운데 선거 가지고 뭐 공책 넘어오고 지우개 넘어오고 그럼 막 자기 거라고 갖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선을 갖는 문화. 사람이 모이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선을 긋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한 문화입니다. 그냥. 여기에 아주 푹 젖어 사시던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농촌에 가셔서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안전하게 내
펜스를 갖고 싶고 내 영역을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도시문화예요. 자, 이 도시문화를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자, 여기는 어딜까요?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자,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앞두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쪽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 쪽에 아마 어느 분인가가 뭐 면장님이든 군수님이든 뭐 높으신 분이든 어느 분인가가 여기서 앞에서 지금 아마 제 추측에는 연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원망 가득한 눈길을 보십시오. 왜 먹을 걸 놓고 앞에서 이렇게 오래 떠드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의 음식을 보면, 음식 이렇게 보면, 양푼 비빔밥 같아요. 양푼 비빔밥. 이곳에 다 같이 비벼서 밥을, 예전에는 식구끼리는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식구끼리 집에 찌개 끓여놓고 하면 그냥 막 먹고 그랬죠. 유목민 문화를 가진 서양인들이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 눈에는 미개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음식을 같이 먹고 저렇게 먹는 걸 미개하다고 느낄까? 아주 서양과 동양이 아주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피자와 빈대떡입니다. 자, 피자 나오면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피자는 다 8조각 딱 나눠져 있죠. 그 하나씩 먹어라, 이거 그 하나씩. 그 한 구획씩. 피자를 사왔는데 누가 가운데만 홀라당 다 뜯어 먹으면 화나잖아요. 뒤에 빵만 먹는 사람은. 하지만 우리 빈대떡은 구획이 나눠져 있잖아요. 자기 젓가락 가지고 뭐 호박이 많이 들어간 거 먹고 싶은 사람 호박 들어간대, 고추 들어간데 먹고 싶은 사람 고추 들어간대, 김치 뭐 아니면 겉에 바삭한데 먹고 싶은 사람 바삭한 거 뭐 아니면 뭐 가운데 부드러운 거 먹고 싶은 사람 부드러운 거. 자기들 심지어 이 빈대떡 가위로 잘라줄까 하면은 아유 맛없다고 그냥 돌아가고 뜯어 먹어요. 이게 엄청난 문화의 차이인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제 왔는지 어떤 과거를 지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음식을 구획을 나눠서 내 것 따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1인 식탁을 가지고 1인 접시를 가지고 덜어 먹고.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유목민들 두 악수하고 이런 유목민들이 쭉 살아보니까 한두 달 지나 보니까 오호 저 앞에 있는 처음 봐서 인사한 저 이웃에 사는 저 친구도 괜찮은 것 같아. 아침에 뭐 아이들하고 잘 놀고 부인하고도 뭐 하고 저녁에 뭐 기타 들고 노래도 하고 아주 아주 웃음소리도 많이 들리고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집도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을 관찰한 결과 괜찮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뭐 미스터 누구씨 자 우리 오늘 내일 점심이나 같이 여기서 모여서 합시다. 예 그러시죠. 제가 샌드위치 좀 만들어 올 테니까 그럼 제가 음료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두 가족이 모였어요. 두 가족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먹는데 내 앞에 있는 저 친구가 혹시 무슨 감염병 요즘 얘기하는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뭐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서로 먹는 것까지는 좋지만 같이는 못 먹게 돼서 논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앞접시에서 딱딱 덜어서 뷔페식으로 이렇게 먹죠. 음식을. 그 사람들은 상대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기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거고 한 가지 문화예요. 그게 당연한 문화. 근데 동양은 우리는 왜 이렇게 먹냐? 우리는 정착민들은 왜 이렇게 먹냐? 우리 정착민들은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이 사람을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우리 가족은 아니어도 내 이웃이지만 아침에도 만났고 어제 저녁에도 만났고
일주일 전에도 만났고 1년 전에도 만났고 10년 전에도 만났고 50년 전에도 만났고 70년 전에도 만났어. 이 사람하고 한 구역에서 한 공동구역에서 70년을 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아픈 걸 느끼기도 전부터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왜 얼굴 색이 오늘 그래 창백하냐? 어디 아프냐? 뭐 체했어? 열 있어? 이러면서 더 걱정을 해요. 왜? 이 사람하고 너무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한 구역에서 같이 지냈다는 것은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의 어떤 감염증에 대한 모든 항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 지역의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닭, 뭐, 소, 돼지, 소, 뭐, 예, 개, 뭐, 가축들까지도 같은 그런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다 서로 항체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식구끼리 그냥 청국장 해서 이렇게 같이 숟가락 넣고 덜어 먹는 거나 동네에서 그 사람들끼리 같이 덜어 먹는 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는 예, 이미 검증이 다 된 거예요. 서로 건강하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저거에 살짝 있어도 나는 다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일종의 문화입니다. 왜 움직이지 않는 정착민들이 갖는 장점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도시하고는 많이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그 정착민들이 있는 지역에 가면 구역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마치 빈대떡에 구역을 나누지 않는 거하고 비슷하게. 심지어 뭐 옆집 할머니가 예, 호박 들어간 쪽을 좋아하시면 자기가 젓가락으로 할머니 이쪽에 호박 많네요라고 띄어서 그 할머니 드시게 양보도 하고 이런 문화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착민들은 이미 너무 오래 살아서 그곳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 동네 뭐 누구 밥숟가락이 몇 개다 뭐 이런 것까지 안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 마을에 뭐 이건 누구 밭 이거는 누구는 이거는 뭐 누구네고 와서 이미 이런 걸 지역 사람들은 그 역사까지 그 사람의 과거까지 아니 그 사람의 아버지의 과거까지 할머니가 또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다 서로 전해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마을 역사를 다 같이 공동으로 체험을 하고 사는 곳이 농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가신 분들은 예, 도시에서 내가 살아온 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 어느 정도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야 시골 사람들은 왜 이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왜 이래? 이런 문화의 차이로부터 갈등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자체를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안 달라는 게 이게 도시 문화의 발현이구나. 그리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저 사람들은 도시에서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 도시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도시를 지탱하는 도시 사회 최소 문화는 가정입니다. 한 가구.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정이에요. 내 가정, 내 가구. 왜? 유목민들이 이사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챙기는 게 내 가족과 내 재산이잖아요. 그 내 가족과 내 재산이 그게 그냥 나예요, 다. 하지만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같이 이렇게 정착민으로 오랫동안 한 곳에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농촌은 바로 농촌은 마을입니다. 자, 이게 조금 줄여야겠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자, 농촌은 마을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그래서 지역민들은 대를 이어서 살아왔죠. 대를 이어서.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그 독특한 문화 환경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독특한 문화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들하고 특징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연 마을들이 한 집안의 씨족 사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을이 형성되는 겁니다. 집성촌으로 점점점. 그래서 이 집성촌의 특징은 뭐 보통 농촌에 가면 외지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외지인들이라고보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외지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럽니다. 뭐 그냥 평소에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면 그 사람이 온 지역을 빗대서 뭐 부산댁, 서울댁, 뭐 대전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 집성촌에 가보시면 타성바지라는 말이 있어요. 농촌에. 타성바지. 성이 다른 사람이다. 성이 다른 사람. 이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외부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말이죠. 아니라고 해도 그 말 속에 외지인, 외지것, 타성바지 이런 말 속에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도시의 문화에 젖어 있는, 신유목 문화에 젖어 있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내 가정입니다. 내 가국. 이사 갈 때 우리 가족과 내 재산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면 되니까 당연히 그 내 가정만 제일 소중하게 생각이 되죠. 근데 정착민들은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대대로 한 곳에서 뭐 5대 6대가 사는 곳들도 있고, 심지어 200년, 300년을 사시는 분들도 집성촌인 경우에 왕왕 있습니다. 도시는 가정이지만 농촌은 최소 단위가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을. 도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아니, 우리 집이 내가 사는 게 문제지 뭐. 자,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농촌은 왜 마을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을까? 농촌에 사는 정착민들한테는 왜 이렇게 마을이 중요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경민족이에요. 농경민족이었어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자, 쌀을 먹으려면 무슨 농사를 해야 돼요? 쌀을 먹으려면 벼농사를 해야 돼요. 벼농사를. 그런데 벼라는 작물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물론 지금은 벼농사가 기계화가 약 90% 정도, 90% 이상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가 지금은 그렇게 손이 가지 않지만, 지금도 예전에는 벽씨 한 알이 쌀알 하나가 되려면 손이 몇 번 가는지 아십니까? 88번 손이 갔어요. 88번. 88번 손이 가니까, 그래서 사람 나이도 88살을 미수라고, 쌀의 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쌀 미자도 88 이렇게 쓰는 겁니다. 88. 그게 쌀 미자죠. 88번 손이 가는. 근데 88번 손이 가는 이 아주 까다로운 작물은 둘째 치고라도 벼농사를 해서 쌀을 먹으려면
물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한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저수지에다가 물을 모아서 담아놓고 거기서부터 수로를 파서 수로를 따라서 물이 우리 논까지 내 논에 물이 들어오게 하고 싶을 때 물이 들어오게 하고 물을 빼고 싶을 때 물을 빼는 이런 소위 얘기하는 관계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벼농사를 해서 쌀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목민 한 가장이 부인과 아들들, 딸들 이렇게 여섯 식구가 여섯 명이 한 가정이 한 가구가 내가 벼농사를 해서 쌀을 먹겠다고 6명이서 저수지를 파고 그 넓은 저수지를 다 파고 삽질로 저수지를 다 파고 수로를 파고 그래서 또 내 논을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게 하고 뭐 모내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쌀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벼농사를 해서 쌀을 먹고 살려면 300~400명 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같이 나서서 다 같이 저수지를 파고 수로를 파고 다 같이 모여서 제일 위에 있는 논서부터 물을 대서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제일 아래에 있는 논 추수까지 마을 사람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다 움직일 때 나도 그 마을 사람 속의 일원으로 같이 움직여야만 나도 가을에 쌀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의 전체 인원이 움직일 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움직여요. 자, 근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와서 일을 안 해줘요. 모두 안 심어지고 같이 풀 뽑는 피살이도 안 하고 논뚝 빼기도 안 하고 물론 추수도 안 하고 그러다가 왜 안 와? 왜 우리 집에 내가 왕따니까 내가 나 혼자 내 맘대로 하니까 나는 뭐 수로 파고 저수지 뚝 쌓고 이런 거 할 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나한테 나와서 아무것도 우리 집에 와서 일 안 해주고 그러다 우리 집엔 물도 안 줘요. 왜? 난 저수지 팔 때 안 나갔으니까 내가 왕따니까. 지금은 그냥 왕따면 그래 날 왕따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은 뭐 전체를 내가 다 왕따 한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위안도 삼으시고 이럴 수도 있지만 예전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마을과 내가 분리되면 나는 굶어 죽든가 아니면 유랑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게 마을 전체가 돌아갈 때 내가 그 안에 일원이 돼서 함께 돌아가야만 내가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이게 바로 농촌 공동체 발현인 겁니다. 이 땅에 농사가 시작된 지 3,0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 DNA가 지금도 우리 농촌 공동체 가면 농민들에게 가득 있는 겁니다. 농촌에서 우리 한 세대, 두 세대만 가도 다 농촌에 살았어. 거의 다 농촌에 살아서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서 산 이 문화를 만드는 지 불과 60,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강력한 농촌 공동체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이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농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사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외국을 갔어요. 거기는 우리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 곳에 내가 갔어요.
그런 곳을 내가 갔는데, 예. 그런 곳을 내가 갔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어머, 한국 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어머, 한국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 어디 사세요? 예, 서울 삽니다. 그러세요? 서울 사세요? 예. 서울 저도 서울이에요. 서울 어디 사세요? 저 마포에 삽니다. 어머, 그러세요? 저 신촌이에요. 어머, 뭐 아주 생전 처음 본 사람 둘이 끌어안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뭐 이렇게 예, 서울에서 마포 신천처럼 이렇게 가까우면 더 난리가 나고 아니면 서울 산다 그러면 옆에 안양 살아도 저는 안양이에요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이렇습니다. 이게 왜? 예. 이게 아직도 이 지역을 중요시하는 농촌 문화가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서 그런 우리가 요즘 바쁘게 살고 도시에서 와서 뭐 아파트에 살았다고 그걸 깜빡 요 한 30-40년 더 깜빡 잊어먹고 있었던 건지 몸속에는 아직도 우리는 농경 문화가 가득 있어요. 농경 문화가 가득. 얼마 한 2주 정도 예, 지나면 2-3주 지나면 이제 추석이죠. 자, 지금은 초핵가족 시대라고 해요. 초핵가족 시대. 이게 뭐예요? 1인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아마 1인 가구가 아마 지금 20몇 프로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다 한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흩어져 있죠. 뭐 아주 핵가족이라고 하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네 식구도 보통 막 예, 2집 살림, 3집 살림 하는 건 뭐 요즘 보통입니다. 옛날에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시동생, 시누이, 뭐 예, 뭐 부부, 그다음에 애들, 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한 집에 살았어요. 집이 하나만 있으면 예, 몇 세대가 거기 살아.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집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거기다 외국인들 들어오죠, 뭐. 근데 이게 대한민국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 예, 글로벌한 이 메가시티들은 다 그렇습니다. 큰 도시들은 다 집값이 난리 법석입니다. 파리고 런던이고 뉴욕이고 뭐 정말 호주 뭐 시드니 예, 아니 유명한 도시들은 다 왜 도시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은 초핵가족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1년에 2번 농경사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명절이죠. 초핵가족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벼랑간 예, 농경사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벼랑간. 정보, 그 빠르게 움직이는 정보 문화, IT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벼랑간, 예, 전을 굽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예, 유교 문화에 맞춰져 버리는. 이거를 짧은 시간이나마 이거를 겪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힘 안에 명절을 지내고 이러는 게 굉장한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농촌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것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 부분을 간과하면은 농촌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간과하고 도시에서 내가 살던 것처럼 나만의 생각으로 농촌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농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예, 귀농 귀촌, 귀산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들 생각 많이 하셔요. 내가 일해서 내 돈 벌어서 내 땅 사서 내 집 지어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도시에서는 별로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도시에서는. 하지만 농촌은 뭐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는 것이 농촌 문화예요. 왜? 공동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농촌으로 가서 귀농귀촌 귀산촌을 한다는 뜻은 내가 농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요 행정구역의 땅, 요 땅, 지금 요 땅, 여기서 내가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귀농귀촌을 해서 내가 그 어느 한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포함된 농촌 공동체 속으로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촌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유입된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으니까. 뒷모습만 봐도 다 알고 누워있어도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가 지나가는구나라고 다 알던 사람들끼리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왔어요. 그 정착해서 그곳에 쭉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왜?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어떤 해를 끼칠지, 우리 지역에 혹시 나쁜 일을 생기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귀농귀촌한 사람이 오기 전까지 60년, 70년 아무 일 없이 살았어요. 그곳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그곳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럴까봐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그분들이 갖는 경계심을 텃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텃세고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부인에 대한 관심을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이 많이 다르죠. 간섭과 관심. 자, 부인이 당신 나갔다 와서 점심 뭐 먹었어? 왜? 누구랑 먹었어? 아, 왜? 이게 간섭일까요? 관심일까요? 간섭하고 관심은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간섭은 그 사람이 곧 잃어버려요. 하지만 관심은 이 사람이 며칠 있어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한 잔소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관심이고 내가 한 잔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간섭인 겁니다. 우선 화면에 사진 그냥 마음 편하시게 편한 마음으로 사진을 그냥 한번 몇 장 보세요. 자, 여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의상대, 낙산 의상대. 이런 자연이 그리워서 이제 농촌으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긴 어딜까요? 네, 올해 개장을 못한 진해 군항제, 그 무슨 다리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쭉 첫 시간에 살아온 환경의 차이에 대해서 구획을 나누지 않는다, 구획을 나눠야 한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고요, 나중에. 자, 이게 시골 농촌의 마을과 만나자. 농촌은 마을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을과 만나자. 이렇게. 축제 이름 자체가. 이런 게 농촌 공동체에 뿌리 깊게 있구나라는 거를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3,000년 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논농사가 90% 이상 기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먹고 살려면 사람의 손이 필수였거든요. 사람의 손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주 한가롭게 보이는 농촌. 자, 도시입니다. 이거보다는, 이 사진보다는 훨씬,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 구획이 나눠져 있죠. 이게 도시문화의 특징이죠. 작은 곳에 많은 사람이 살고 서로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구획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농촌 갈등에 또 아주 어려운, 정말 잘 풀리지도 않고 한번 갈등이 발생하면 푸는 방법도 너무 어렵고 이런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지적 측량 결과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죠. 왜?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내 땅 샀어. 나 집 져야 돼. 당연히 청량을 해야 되는 거죠.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청량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근데 정말 많은 부분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왜 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 알고 있는데, 다 아는데 그걸 뭐하러 또 청량을 해? 그리고 그 청량이 잘못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20년 전서부터 30년 전서부터 다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청량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 마을 전체를 뭐 다 바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청량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 내 경계를 알아야, 내 구획을 알아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심리적인 그 펜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갈등과 뭐 서로 간에 그 풀리지 않는,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평범한 농촌입니다. 평범한 농촌. 요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조금 힘드셔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막 칠판에 그리고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좀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지금은 칠판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조금 들으신 분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농촌에서 아까 첫째 시간에 얘기한 그런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런 게 원초적인 갈등의 근원이지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이 농촌 마을의 이 땅, 이겁니다. 제일 크게, 갈등의 폭도 제일 크고, 풀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집중을 좀 해서 들어보세요. 자, 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땅이, 요 아래 구역까지 이렇게입니다. 요렇게가 이분이 귀농하신 분이에요. 귀농하신 분 A. 그냥 A라고 합니다. A. 이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여기서부터 요 집까지 이렇게 있는 요 땅을 B라는 사람에게 샀어요. B라는 사람에게 샀어요. 요 B는 누구냐? 요 B는 이 땅을 파신 분이에요. 땅의 원주인. 근데 이 B는 이 동네에 이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이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고 B는 도시에 살아요. 그럼 어떻게 이 땅 주인이 됐냐? 네,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았어요. B는
A는 그 B로부터 요 땅을 사신 귀농하신 분이고, B는 이 땅을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A에게 파신 거예요. 그리고 요 도로를 건너서 요 전봇대 있는데 이쪽은 마을분 C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는 땅입니다. C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는 땅. 자, A라는 분이 B에게 요 땅을 2,000평을 샀어요. 평당 10만 원씩.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평당 10만 원씩 2,000평을 샀어요. 얼마죠? 네, 2억입니다. 2억에 이 땅을 구매를 했어요. 이 땅을 구매를 해서 요 집을 지으려고 여기 땅 전체를 경계 측량을 쭉 했어요. 땅 전체를 경계 측량을 딱 하니까, 땅 전체를 경계 측량을 딱 해보니까, 어라? 1,800평이 나와요. 오? 토지대장 뭐 등기부 등본에는 다 2,007평이 나와요. 뭐 물론 평방미터로 되어 있지만, 평방미터로 되어 있어 지금 그거 말씀드리면 뭐 막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2,007평이에요. 근데 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분에게 2,007평 중에서 7평 값은 빼고, 7평 값은 빼고 평당 10만 원씩의 요 땅을 팔았어요. 평당 10만 원씩 7평을 빼줬으니까 70만 원은 깎아준 거죠. 그렇게 해서 A가 이 건축을 하려고 주변 자기가 산 땅 경계 측량을 다 딱 해보니까 2,000평이 아니고 그 공부에는,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에는 2,007평으로 돼 있는 땅이 실제로 해보니까 1,800평이에요. 야, 그러면 200평은 어디 갔냐, 200평. 200평에 10만 원씩이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의 벼랑은 없어진 거예요. 내가 2,000평, 200평은 어디 갔냐 보니까 요 길, 이 넓어진 길 반이 이렇게 200평입니다. 요렇게 길 반이 이렇게. 이 길에 이렇게 물려 있는 거죠. 이 A라는 사람이 산 땅이 길까지 이렇게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로서는 내가 돈을 다 주고 샀으니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길까지 내 땅이니까 이렇게 펜스를 쳐버렸습니다. 펜스를 이렇게 쳐버렸어요. 가운데 길 중간에. 자, 차가 다니던 길 중간에, 경운기 다니고 차가 다니던 길 중간을 펜스를 확 막아버리니까 이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이 동네 들어가는 입구인데, 길인데,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이 동네가 막 발칵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A한테 왜 그러냐, 너. 나는 2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냐, 그럼. 난 그럼 뭐 가만히 앉을 수 있냐. 그리고 측량해보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그런다.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근데 나는 그러면 2천만 원을 앉아서 손해를 보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난 내 땅을 찾는다. 마을 분들이 다니고 그러는 거는 나중 얘기다, 나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을, 2천만 원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펜스를 딱 쳐버렸어요, 가운데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났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요 앞에, 길 건너 요 앞에 있던 분이, 너 이거 펜스 철거 안 하면, 이거 도로, 나도 내 땅 찾아서 펜스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허이, 그래라. 뭐, 마음대로 해라. 딱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 C가 이 땅 전체서부터, 이 도로 전체를, 이 A는 이렇게 반만 막았지만, 이 C는 여기 전체까지 여기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A가 자기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로 자기 집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갈등이 아주
동네 사람과 C와 또 A와 뭐 갈등이 전체가 아주 극고조한 거죠. 동네가 뭐 매일 난리가 나고 뭐 서로 사내 안 사내 죽이네 마네 뭐 고소를 하네 어쩌네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자, A가 나쁜 사람인가요? 자기 돈 2천만 원이 없어서 자기 권리를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 땅이라고 펜스를 친 A가 나쁜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변화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볼 때마다 속쓰리잖아요. 여기도 내 땅인데 이런 생각이 들는 거죠. 왜? 자기는 이걸 활용할 수 없잖아요. 자기 땅이기도 하지만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마을길로 살아온 마을 주민들 그리고 네가 펜스를 여기다 쳐서 마을에 분란을 만들었으니까 나도 내 땅에다 펜스를 치겠다고 이 끝서부터 이 끝까지 다 네 땅 요렇게 200평 빼고는 다 내 땅이니까 이거를 다 펜스를 치겠다고 펜스를 친 이 C가 나쁠까요? 아니죠. C로서는 동네 사람으로서 A가 이렇게 길을 못 가게 이렇게 자기 권리를 찾는다 펜스를 치니까 C도 그럼 나도 내 권리를 찾는다고 대응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철회 안 하면 너도 집에 못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펜스를 철회해라 이렇게. 그러면 B가 나쁜 사람인가요? 이 땅을 팔은 B는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봤을 때 땅이 서류에 2007평이라고 써 있었어요. 무려 7평 값을 안 받고 땅값 그냥 10만 원만 받고 이 A에게 판매한 거예요. B가 나쁜가요? 서류에 그렇게 써 있는데. 자, 제가 볼 때는 A, B, C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일은. A로서는 억울하죠. 2천만 원이나 손해봤는데 당장 이걸 모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B로서는 내가 이 서류에 다 이대로 내가 서류 다 넘겨줬는데 당신도 서류 보고 이렇게 산 거 아니냐. 여기 2007평이라고 써 있고 7평 값을 심지어 안 받기까지 했는데 내가 또 그렇게 뭘 잘못한 거냐. 또 C는 네가 A가 자꾸 분란을 만드니까 너한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C 나에게도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나도 참고 있으니까 너도 참아라. 이런 식으로 또 대항을 한 거니까 서로 A, B, C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럼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네. 여기에는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행정착오 때문에 아니면 행정의 과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옛날 그저 겨우 소달구지 지나가고 이런 길을 우리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농촌 개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게 뭐죠? 시골을 잘 살게 하는 새마을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을 벌여서 이 땅을 이렇게 넓힌 겁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하는 이 마을길 넓히는 사업에 이때 B의 아버지가 C의 아버지하고 같이 이 땅을 내놓은 거예요. D의 아버지도 요만큼 내놓고 C의 아버지가 이만큼 내놓고 B의 아버지도 요만큼 내놓고 그때 이분들이 자기 논밭을 희생을 해서 마을길을 넓히고 이럴 때 다 이렇게 길을 희사를 해서 B의 아버지가 2,000평 가지고 있던 땅을 200평 내놔서 1,800평이 됐으면 마을길을 넓혔기 때문에 그때 나라 행정에서 이 공부를 다 서류를 다 정리를 해서 B의 땅은 1,800평이다라고
다 해놨으면, B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다 해놔줬으면, 그러면 B가 상속받은 땅은 1800평일 거고, 그러면 A가 샀을 때도 1800평만 샀죠. 1억 8천에. 그러면 A가 억울할 일도 없고, B도 억울할 일도 없고, C도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행정 절차를 다 이 땅을 기부 체납을 하고, 시군에, 지방 시군에다 기부 체납을 다 하고, 이러고선 그 땅을 공부 정리를 해서, 이건 도로로 편입됐다는 걸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종 이걸 하지 못한 곳이 농촌에 꽤 있습니다. 특히 농로 주변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이 땅 200평이 마을 공동으로 쓰이고 있고, C는 더 많은 땅이 마을 공동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B 아버지와 C의 아버지는 재산세를 다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공도로까지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다. 근데 B는 모르죠. 도시에 가서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을 받았으니까. A는 더욱더 모르죠. 그냥 이 땅을 2,000평이라고 해서 샀을 뿐이니까. 자, 이 마을엔 그럼 지금 여기는 왜 펜스가 없냐? 여기는 왜 펜스가 없고 그 난리 법서한 거 어떻게 됐냐? 이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 중에 어느 한 분이, 어르신 중에 어느 한 분이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B의 아버지, C의 아버지, D의 아버지들이 이 길을 만들 때 그렇게 땅을 다 땅을 다 내놨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이 B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도시에 가 있는 B를 불러서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2007평이라고 써 있는 그거는 이 땅으로 편입된 거가 정리가 안 된 거다. 사실은 그 200평을 네 아버지가 내놨기 때문에 너는 1800평이 맞는 거다. 네가 200평 값을 부당하게 더 받았으니 그 값을 A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근데 이 B가 이 마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겠지요. 하고 실제로도 이게 딱 해보면 여기까지가 도로 입구까지가 1800평이니까 1800평 값만 받고 200평 값을 돌려줬어요. A에게. B가 그랬더니 A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마을에 펜스를 친다 어쩐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돌려받은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마을에다가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펜스를 다 철거하고 C는 펜스를 다 철거를 하고 A가 그렇게 펜스를 철거했으니까 본인도 C도 펜스를 다 철거해서 지금 이 마을에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아요. 자, 이 경우는 아주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게 다 문제가 갈등이 해소가 된 거예요. 해소가 된 케이스지만 이 마을 분들 중에 그런 중재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일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아무도 없고 예를 들어서 또 B가 이 땅을 팔은 B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 다 썼는데요. 난 돌려줄 돈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A와 마을 사람들과 C와의 이 갈등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어떻게? C가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뭐 못 알아보고 산 네 죄니까 네가 그냥
손해보고 2천만 원 손해보고 살아라. 물론 C가 그냥 가슴에 너무 화가 나지만 그냥 내가 2천만 원 손해보고 내가 그냥 접겠다고 생각을 해주면 그나마 또 풀릴 저게 있겠지만 이 A가 뭐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겠다고 만약에 통 크게 하면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점점. 그럼 A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내 땅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내 땅에다가 뭐 내 땅 사용료를 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을에서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을에서는 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하던데 네가 이사 와서 왜 베란간 그런 걸 만드냐? 너도 뭐 이 땅에서 네가 살 수 있을 줄 아냐? 뭐 서로 막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겁니다. 점점 험한 말이 오가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 시절에 60년대 말 뭐 70년대 초까지 농촌이 막 급변화를 하면서 뭐 인구가 막 요동을 하고 도시로 올라오고 뭐 그렇죠. 상경, 무작정 상경 이런 말도 있고 뭐 구로동 뭐 그 구로 단지가 생기면서 뭐 공돌이 공순이들이 뭐 있다 뭐 이런 그런 단어도 나오고 정신 하나도 없을 시절에 행정에서 이런 절차를 미비하게 하거나 과태를 해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농사지을 땅 추격해서 이 땅은 내가 그냥 구입하고 나도 이 땅은 그냥 농사 짓는 데 쓸 거다. 건축 안 한다, 이 땅은. 집 지을 땅은 따로 있고 이건 농사만 지을 땅인데 이런 땅이 만약에 있다 그러시면 정말 측량하고 싶더라도 사실은 그걸 측량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측량 과감하게 어차피 공부에 뭐 몇 평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 땅 모양도 내가 눈으로 봐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 전봇대 앞서부터요. 조그만 개울 건너서부터 이 전봇대 앞까지 쭉 이게 한 필지 얼마예요? 이렇게 하고 그쯤 되는 것 같고 눈대중으로 그래서 샀고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농사지을 땅이면 측량 안 하시는 게 돈도 안 들고 훨씬 더 편합니다. 측량 안. 하지만 아무 땅이나 다 측량 안 하고 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또는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또는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축물을 안 쳐야 될 땅은 반드시 측량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건축물을 안 칠 땅은 반드시 측량을 하셔서 이 측량선, 마지막 측량선에서 우리 집 이 처마가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건축 사용 승인 허가가 납니다. 사용 승인이 나요. 즉 준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공이 된다 이런 얘기. 이거를 측량을 안 하고 그냥 둬서 측량을 그냥 둬서 바보처럼 나중에 집을 짓고 나서 어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을 지을 땅인데 여기다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사기 전에 이걸 측량을 막 돈을 들여서 하기도 그렇고 아직 땅 사지도 않았는데 사고 나서 측량을 하자니 측량선하고 이 땅 모양하고 틀려서 삐뚤어져서 난리가 날 위험도 있고 이미 샀는데 이럴 때는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이 뭐냐? 이 땅을 사기 전에 내가 여기에 건축물을 앉혀야 한다. 건축물을 앉히려면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니까 땅 원주인에게 땅을 다 계약하고 아니면 계약을 하고 계약서 조항에다가
측량을 해서 원활히 되고 난 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넣는다. 이런 조항을 넣으셔서,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자, 내가 건축물 안 쳤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이 땅을 측량을 하고 싶은데, 원주인, 이 땅을 팔려고 하는 원주인에게 이 땅에 접해져 있는, 내 땅에 접해져 있는 요 분, 뭐 이분 이렇게 최소한 3면, 4면 내 땅 주변에 인근에 붙여져 있는 땅 주인들을 다 모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땅 사시기 전에. 왜? 측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측량을 하는지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주변 땅 주인들에게. 나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을 수도 없지만 땅 원주인은 그분들을 다 알고 있죠. 이 땅은 누구고 뭐 같이 다 몇십 년 다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니면 아들이라고 해도 수소문해서 얼마 정도 나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땅 주인들을 다 모읍니다. 내 땅에 지적도상으로 인접된 땅 주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제가 이 땅을 사서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제가 이 땅을 모아서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건축을 할 건데 그거를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측량을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옆에 세 부분들의 그 사람들이, 땅 주인들이, 내 땅과 인접한 그 땅 주인들이 오케이를 다 해야, 그리고 측량을 아무 무리 없이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그 집에다 집을 짓기가, 그 땅에다 집을 짓기가 수월한 거예요. 아직 땅을 채 사지도 않고 측량을 하기도 전인데 안 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뭐 어째, 그리고 잡음이 나면 그 땅은 포기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겁니다. 뭐 땅 샀으니까 나는 측량한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나는 선과 뭐 면, 구역에 아주 민감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를 저걸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측량을 하시는 분들은 공연한 그 분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원땅 주인에게 그분들이 모셔와서 제 취지를 설명하고 그 후에 이렇게 측량을 해도 늦지 않다. 아직 측량도 시작 안 하고 제가 이 땅에 측량을 왜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 된다고 반대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땅은 집 지으시기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꼭 집이 내가 필요한 땅인데, 그러면 그 땅을 구입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왜 이분들은 그 땅을 내가 사서 거기에 집을 짓는 걸 반대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해결 안 하고 그냥 법대로 해,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뭐 원래는 뭐 6개월에,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에 뭐 돈 1억이면 질 수 있는 집을 계속 경일 뭐 가서 세워놓는다든지, 뭐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먼지가 난다고 그러든지, 뭐 여기서 먼지가 집 짓는데 나가지고 우리 농작물이 뭐 다 죽었다고 또 뭐 조사를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면 집 짓는 기간이 2년이 걸리고 금액도 오래 걸리니까 돈도 관리 비용이 훨씬 그 돈도 2년 이상, 2억 이상 들어가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민원기촌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땅 아니면은 막 한번 이게 마음에 들으면 막 이 땅 아니면은 막 어떻게 땅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없는 것처럼 막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땅 많아요. 내가 그 땅을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만 뚜렷이 알고 땅을 사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구입할 때 이 땅을 뭐에 쓸 그 이유를 뚜렷이 알고 땅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땅부터 사고 여기에 뭐 하지? 이렇게 하시면은 그 망하는 겁니다. 냅다 땅 사놓고, 여기 집을 어디다 짓지? 여기다 집 짓고 나서 여기다 또 뭘 심지? 이걸 뭘 해서 이 땅을 놀리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럼요. 농촌이 그렇게 만만하면 지금 귀농귀촌이라는 게 생기지도 않죠.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다 뭐를 할 거다. 뭘 할 거다. 예. 땅을 놓아서 얼마만큼 뭘 하고 얼마만큼 뭘 하고 해서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목적을 가지고 땅을 보시고 목적을 가지고 구입하셔야 돼요. 그걸 거꾸로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렇게 목적이 뚜렷하면 그 목적에 맞는 땅을 또 찾으시면 됩니다. 또 찾으시면 돼요.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냅다 청량부터 하는 거 지양하시고 반드시 어떤 목적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이사 와서 여기다 건축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청량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바랍니다라고 주변 분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는 게 집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지으실 수 있고 갈등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설문들 많이들 다 참여하셨죠?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지역민과 귀농귀촌을 다시 한번 잠깐 요 생각의 차이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민들은 귀농한 사람들 왜 우리 마을에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을에 왜 왔을까? 혹시 무슨 해나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자, 내가 여기 태어났어요. 75년 전에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75년을 여기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나서 본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본 백두대간 넘어 저 멀리 저 산, 거기서부터 작은 산들, 그 앞에 강, 개천, 도로 지나서, 논 지나서, 이 앞에 밭, 그리고 우리 집. 360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마을에서 본 모든 것,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거예요. 지역에 사는 정착민들의 특징입니다. 계속 그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근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내가 내 발로 내 땅 사서 내 집 지어서 내가 살아서 내가 가서 사는 건데 왜 남들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문화의 전형이죠. 도시문화의 전형. 자, 한 가지 비유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살짝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셔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15층이에요. 15층에 사시는데 13층에 사시는 분이 부업을 하세요. 우리 같은 엘리베이터 쓰는 우리 통로 13층에 사시는 분이 부업을 하셔요. 근데 그 부업을 해서 뭘 하는데 나는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럼 나도 이 지역 주민이라 나도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우리 집 가는데도 그 사람들이 13층까지 줄 쫙 서 있으면 나도 뒤에 가서 줄 서 있습니까? 한두 번은 줄 서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이럴까? 그 사람이 뭘 파는데 그걸 사러 왔다 이러면 여러분 그 13층에 사시는 분한테 여러분 불편을 호소해요, 안 해요? 너무나 당연히 반상회도 하고 경비한테도 얘기하고 너무나 당연히 불편하면 호소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내가 살던 데인데, 내 집인데,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하나 와서, 귀농귀촌한 사람이 하나 와서, 여태까지 아무 일 없이 살던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뭐 승용차들이 와서 뭐 농로를 막고 있고 주차를 아무 데나 하고 뭐 남의 밭에 막 들어가고 이러는 전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없을 때 그냥 뭐 8시, 9시면 8시 반에서 9시면 다 조용히 잠들던 마을이 그 사람 이사 오고 나서는 뭐 새벽 2시, 3시까지 뭐 노래방을 하고 뭐 숯불을 태우고 뭐 불을 지르고 떠들고 깔깔거리고 뭐 계속 뭘 사러 왔다가 차들이 붕붕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불편함을 이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내가 산 내 땅, 내 집이 중요하고 남은 게 전혀 관심 없어. 내가 와서 그냥 살면 되지 뭐 내가 가서 살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거예요. 우리 공동체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산에 태양광을 만들고 이러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보던 내 앞산에 누구 이름도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산을 다 까뭉개고 태양광을 막 짓고 거기서 빛이 계속 번쩍번쩍 반사하고 저녁이면 이상한 웅웅웅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예를 들면 그거 좋아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는 그리고 거기다 비가 오면은 뭐 흙탕물이 내려와서 돌덩이가 내려서 밭으로 들어오고 논으로 들어와서 다시 논이 막 황폐해지고 이런 불편함을 누가 감수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은 태양광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돈 벌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돈 벌어 가는데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마을 분들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이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작은 거라도 어떤 마을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걸. 근데 귀농하신 분들은 그냥 이사 와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하신 많은 분들이 시골 가서 지금도 제가 물어보면 너 시골 가서 뭐 하시려고 시골 가서 뭐 하실래 이러면 지금도 약 80% 이상이 이제 힘들어서 농사는 못하고 그냥 가서 시골 가서 텃밭 하려고 텃밭 하면서 소일이나 하지 뭐 텃밭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텃밭 하면서 소일이나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농작물들 뭐 부모 형제 같이 나눠 먹고 친구들 오면 같이 뭐 즐기고 이러는 거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요 주제가 갈등 관리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 화두만 던지는 거지만 다음 기회에 제가 이 문제가 농촌에 가서 텃밭 하면서 소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자, 농촌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 트랙터입니다. 트랙터가 바닥에 있는 것과 이 의자 단차가 이렇게 있어요. 단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 뜻은 뭐예요? 농촌에서 트랙터로 일할 때 우리나라 이 밭이 경사 밭이 많기 때문에 경사 밭이 많기 때문에 이게 트랙터가 전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거죠. 기술이. 귀농귀촌하셔서 그냥 텃밭만 하시지 말고 텃밭 할 노력이면 그냥 농사, 농업 또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도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보람된 일이에요. 텃밭 3년 하면 다 아무도 못합니다. 귀농하신 분들은. 그 이유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저를 조금씩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제가 귀농운동 이런 22년을 했고 또
18년 동안 농촌에 가서 살아본 결과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텃밭 얼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들 힘들어하셔요. 너무들. 자, 이 설문들 잘 하고 계신가요? 자, 또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전통적인 관리기 가지고라도 하는 이런 걸 아예 나는 그런 걸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도전을. 그래야 농촌에서 많은 부분을 자 이렇게 하면은 할 줄 모르니까 옆에 분한테 배워야 되고 옆에 할아버지한테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쉬우니까 말도 걸게 되고 서로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고 너는 왜 와서 농사를 하려고 하냐? 아, 예, 저는 은퇴하고 꿈을 이런 걸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되는 방안이 혼자 여러분들이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텃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사에 도전을 하고 나 스스로를 끝없이 농업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자꾸 한계에 몰아넣어 봐야 여러분들이 농업 기술도 늘고 머리도 치매도 안 걸리고 뇌를 계속 써야 되니까 건강해지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분들과도 소통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꿈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혼자서 나 혼자 집 짓고 거기서 텃밭 하면서 소일거리 한다. 이거는 귀농 안 하시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건 왜 그런지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분들은 그 마을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농촌에서. 그리고 그 마을의 과거이자 역사면서 이 마을의 주인들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가서 사는데 뭐 그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상관 있어?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주인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전통과 관습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지역분들은 마을이 유지돼야 그 자손들이 마을을 찾아올 수가 있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인근에 집을 짓고 아니면 귀산촌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지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귀농귀촌인들이 뭐냐?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은 이 마을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지역민들은 역사를 만든 사람이지만 귀농귀촌인은 이 마을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온 손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과 손님 둘 다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마을을 지키고 발전시켜서 마을을 유지시켜서 어르신들의 자손을 맞이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농인과 지역민이 서로 역할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농촌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농촌에서 갈등 없이 지역민도 저런 사람도 없어 살아. 또는 귀농귀촌한 사람도 내가 와서 뭐 내 집 내가 짓고 사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필요야. 이 마음을 허물고 서로 과거이자 역사고 나는 미래이자 희망이고 이분들은 과거를 만든 사람 나는 마을을 미래를 유지시켜 갈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막 바꿔서 먹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농촌에서 편안하게 많은 갈등을 줄이면서 사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 오늘 교육을 마치면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혹시 뭐 저거 하실 수 있는 분들 방송이나 이런 개인 방송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성여경 찾아서 뭐 귀산촌 TV 이런 거 보시면 제가 또 이런 팁들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농정원 요 교육을 통해서 왜 힘든지 왜 텃밭하고 살겠다는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2시간 가까이 또 교육을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